이번 팔순잔치 비용 9천만 원 네가 다 내.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시아버지 팔순잔치 비용 9천만 원을 며느리인 제가 전부 부담하라는 거였죠. 제주도 최고급 펜션, 비즈니스석 항공권, VIP 골프장까지 친척 32명의 호화 여행 비용을 고스란히 제 통장에서 빼가겠다는 소리였어요. 친정이 가난하니까 네가 벌어서라도 해. 20년 전 결혼식 날부터 들어온 모욕이었어요. 전셋집 사는 가난뱅이 친정이라고 하객들 앞에서 대놓고 망신을 줬던 그 입으로요. 제가 비용 분담을 조심스럽게 꺼내자 시댁 전체가 들고 일어났어요. 그날 하루에만 제 핸드폰에 울린 전화가 정확히 99통이었죠. 며느리가 도리를 해야지. 삼촌, 고모, 심지어 만나본 적도 없는 시어머니 친구라는 사람까지.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새벽 4시 노트북 앞에 앉아 취소 버튼을 눌렀죠. 항공권 32명분, 스위트룸 8개, 전부요. 제 명의니까 제 마음대로 한 겁니다. 문제될 거 있나요? 시댁은 발칵 뒤집혔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들이 몰랐던 게 하나 있었어요. 20년간 숨겨온 제 친정의 진짜 정체를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수아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회계팀 과장으로 일하며 보낸 한 주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거든요. 결산 시즌이라 야근이 잦았고 어젯밤에도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 재미는 골프 약속이 있다며 아침 일찍 나갔고 조용한 집안에서 수아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리고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시어머니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수아는 무심코 화면을 열었다가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는 짧지 않았습니다. 아니, 짧기는커녕 긴 문장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다음 달이 시아버지의 팔순이니 온 가족이 모여 성대하게 축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소는 제주도의 최고급 펜션 단지로 이미 마음에 두고 있고 일정은 3박 4일로 잡았다고 했습니다. 예상 인원은 25명이며 이미 친척들에게 연락을 돌려놓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아는 메시지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3박 4일에 25명이라니요. 제주도 최고급 펜션이라면 대체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회계 일을 20년 넘게 해온 습관이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문장이 수아의 눈에 꽂혔습니다. 수아야, 예약은 내가 맡아라. 격리니까 그런 건 잘하잖아. 수아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격리니까 잘하잖아. 그 한마디가 가슴 한구석을 쿡 찔렀습니다. 25명의 항공권, 숙박, 식사, 차량까지 예약하라는 건데 마치 간단한 심부름을 시키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상의 한 번 없이요. 메시지 아래로 다른 가족들의 반응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신우이 미연이 가장 먼저 답했습니다. 우와, 어머니 대박. 제주도 펜션이요? 저 완전 기대돼요. 삼촌도 곧바로 엄지척 이모티콘을 보냈고 고모는 효도 여행이라며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모두들 좋아하는 분위기였지만 누구 하나 비용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는 건지 허탈한 건지 아니면 둘 다인지 자신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24세 재민을 만나 25에 결혼했으니까요. 그 20년 동안 수아는 시댁의 모든 행사를 도맡아 왔습니다. 명절 차례상은 당연히 그녀의 몫이었고 시부모님 생신 때마다 선물과 식사 예약은 늘 그녀가 챙겼습니다. 시누이 미연의 결혼식 때도 신부 어머니처럼 뛰어다녔고 시댁 친척들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화환과 부조금 봉투를 들고 달려갔죠. 그런데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게 당연한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수아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수아는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하객들 앞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우리 재민이가 고생 좀 하겠네. 신부 집안이 전셋집이라던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수아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어야 하는 자리에서 수치심에 눈물이 핑 돌았죠.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친정아버지에게 창피를 드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혼주석에서 내내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시던 친정아버지가 수아를 불렀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딱 두 마디만 하셨습니다. 수아야, 참아라. 때가 아니다. 수아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수아의 눈빛이 서서히 차가워졌습니다. 20년을 참았습니다. 며느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남편 체면을 봐서 수많은 이유를 대며 스스로를 달래왔죠. 언젠가 나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지 하고요. 하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요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수아는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단톡방이 아니라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전화기 너머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수아야. 무슨 일이냐? 수아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날이 온 것 같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지 않은 침묵이었지만 그 안에는 2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친정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다. 아버지가 준비해 둔 게 있으니 걱정 마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아는 휴대폰을 가슴에 품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미소였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늦가을 햇살만이 조용히 창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아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꾹꾹 눌러놓았던 것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죠. 저녁이 되어 남편 재민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수아는 주방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단톡 봤어요? 재민이 넥타이를 풀며 물었습니다. 수아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봤어요. 제주도 펜션이래. 아버지 팔순이니까 좀 특별하게 해드리고 싶으신가 봐. 재민은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수아는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요? 예약은 누가 해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재민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한테 부탁하셨잖아. 격리니까 그런 거 잘하니까. 격리니까. 또 그 말이었습니다. 수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격리니까 잘하죠. 숫자도 잘 세고 계산도 빠르고 무엇보다 기록을 남기는 법을 잘 알아요. 수아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을 겁니다. 시어머니의 공지가 올라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아는 아직 예약을 진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회사 결산 마감이 코앞이라 정신이 없기도 했고, 솔직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화요일 저녁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을 확인한 수아는 그만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신우이 미연이 올린 메시지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미연이 보낸 건 화려한 일정표였습니다. 표 형식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그 문서에는 3박 4일 동안의 모든 스케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수아는 지하철 손잡이를 잡은 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첫째 날 제주공항 도착 후 대형 렌터카 4대로 이동. 점심은 흑돼지 특선 코스. 오후에는 펜션 체크인 후 자유시간. 저녁은 해물탕 풀코스. 둘째 날 오전에는 VIP 전용 골프장에서 라운딩. 점심은 골프장 내 레스토랑에서 한정식. 오후에는 관광, 저녁에는 팔순 기념 정찬. 장소는 펜션 내 연회장이며 메뉴는 1인당 20만 원짜리 한정식 코스. 셋째 날 브런치 후 해안 드라이브. 점심은 고급 일식. 오후에는 쇼핑, 저녁에는 바비큐 파티. 넷째 날 아침 식사 후 체크아웃, 공항 이동, 귀경. 일정표 아래에는 숙소 정보도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의 모 펜션 단지. 수아도 이름을 들어본 적 있는 곳이었습니다. 연예인들이 휴가 때 자주 간다고 소문난 최고급 시설이었죠. 미연이 적어놓은 숙박료를 보고 수아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스위트룸 1박에 200만 원. 그걸 8개나 예약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아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잠깐 8개라고요? 처음에 시어머니가 말한 인원은 2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이 8개면 인원이 훨씬 더 많다는 뜻이잖아요. 스크롤을 더 내리자 참석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수아는 이름을 하나하나 세어보았습니다. 시부모님, 남편, 본인, 시누이 부부, 삼촌 부부, 고모 부부까지는 예상했던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명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사촌 형제 2가족, 시어머니의 친정 조카 가족, 심지어 시어머니 친구분 부부까지 처음 보는 이름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총 32명. 수아는 지하철이 흔들리는 것도 잊은 채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25명도 버거운데 32명이라니요. 일주일도 안 돼서 인원이 7명이나 늘어난 겁니다. 집에 도착한 수아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회계사의 습관이 발동한 거죠. 미연이 보낸 일정표를 토대로 예상 비용을 하나하나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항공권부터 시작했습니다. 성수기 제주도 왕복 항공권 1인당 약 25만 원. 32명이면 800만 원입니다. 숙박비, 스위트룸 1박 200만 원 곱하기 8개 곱하기 3박 4,800만 원. 수아는 계산기를 2번 두드렸습니다. 숫자가 맞았습니다. 식사비, 미연이 적어놓은 메뉴들을 훑어보니 끼니마다 1인당 최소 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였습니다. 3박 4일 동안 10끼 정도를 먹는다고 치면 1인당 식사비만 약 80만 원. 32명이면 2,560만 원. 렌터카, 대형 SUV 4대 3박 4일 대여료와 보험료 합쳐서 약 300만 원. 골프장, VIP 코스 그린피가 1인당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라운딩 인원이 16명이라고 치면 480만 원. 기타 비용, 관광지 입장료, 쇼핑 지원금, 바비큐 파티 재료비 등등 넉넉 잡아 200만 원. 수아는 모든 숫자를 더했습니다. 합계가 화면에 떴습니다. 9,200만 원. 수아는 한참 동안 그 숫자를 바라보았습니다. 9,200만 원. 웬만한 소형차 한 대 값이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으로 치면 4년치가 넘었습니다. 그 돈을 고스란히 시아버지 팔순잔치에 쓰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신우이 미연이었습니다. 언니, 일정표 봤어요? 미연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마치 대단한 선물을 안겨준 사람처럼요. 응, 봤어. 수아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미연이 신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알아본 거예요. 펜션도 진짜 좋은 데로 골랐거든요. 인스타에서 엄청 핫한 곳이에요. 수아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물었습니다. 근데 미연아, 비용은 어떻게 할 생각이야?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연이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일정 짜느라 제가 엄청 고생했잖아요. 예약이랑 결제는 언니가 맡아주시는 거죠. 당연히. 수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언니가 격리잖아요. 그런 거 잘하시니까. 저는 이번에 프리랜서 일도 뜸해서 여유가 없거든요. 미연의 말투에는 미안함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을 확인하는 것처럼 태연했습니다. 그럼 비용도 내가 다 내라는 거야? 수아가 다시 물었습니다. 미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언니. 설마 다는 아니죠. 근데 일단 언니가 결제해 놓으면 나중에 정리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가족끼리인데 뭘 그래요? 나중에 정리하면 된다. 수아는 그 말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20년 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이니까요. 나중에 정리하자던 돈이 돌아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수아는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9,200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참으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남편도 달라질 거라고요.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건 요구의 크기뿐이었습니다. 처음엔 명절 용돈 5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시어머니 칠순잔치 1,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제는 9천만 원이 넘는 돈을 당연하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20년간 꾹꾹 눌러놓았던 분노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노트북 화면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계산은 내가 할게요. 정확하게 끝까지. 조용한 거실에 그녀의 목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아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자꾸만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9,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다가 어느 순간 20년 전에 어느 날로 흘러갔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25살의 수아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면사포를 매만지며 행복한 미래를 꿈꿨죠. 재민을 만난 건 대학교 선후배 모임에서였습니다. 과묵하지만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3년을 사귀고 프러포즈를 받았을 때 수아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결혼식장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피로연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수아는 하객들에게 인사를 돌리느라 홀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영숙의 목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친구들과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우리 재민이가 고생 좀 하겠어. 신부 집안이 전셋집이라던데. 수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키득거리며 웃는 소리까지요. 요즘 세상에 전셋집이 어디 있어. 그래도 아들이 좋다니까 어쩌겠어. 신부가 얼굴이라도 예쁘니? 글쎄, 뭐 그냥저냥이지. 수아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웨딩드레스 안에서 온몸이 달아올랐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백 명의 하객이 보고 있었고 저 멀리서 친정아버지가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수아는 이를 악물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후 시댁에 첫 인사를 갔을 때 시어머니는 수아가 들고 간 과일 바구니를 흘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산 거야? 백화점 거 아니네. 첫 명절에는 더 심했습니다. 수아가 정성껏 빚은 만두를 보고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집은 만두를 이렇게 안 빚는데 친정에서 뭘 배운 거니? 시누이 미연은 그때부터 올케를 깔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명절에 수아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미연이 거실에 드러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 커피 좀. 손님인데 이것도 안 해주면 어떡해요. 손님이라니요. 같은 며느리가 아니라 손님 대접을 받겠다는 거였습니다. 수아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타다 주었습니다. 참으면 나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랬으니까요.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수아는 침대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20년 전의 수치심이 고스란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결혼식 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친정아버지가 수아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하객들이 빠져나간 텅 빈 홀 한 구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과묵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죠. 수아야. 네, 아버지. 오늘 그 여자가 한 말, 아버지도 들었다. 수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아버지, 괜찮아요. 신경 안 써요. 거짓말하지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수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버지가 딸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수아야, 아버지가 가진 게 있다. 수아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신 거죠?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조용히 웃었습니다. 쓸쓸하면서도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 인간들이 너를 무시하는 건 내가 힘이 없다고 생각해서야.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기댈 데도 없다고.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근데 수아야,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아버지가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인간들이 진심으로 무릎 꿇을 때 그때 보여줘라. 아버지가 준비해 둔 게 있으니까. 수아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해 둔 게 뭔데요? 보여주라니 뭘 보여주라는 거예요? 물어보려 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다. 그때까지 참아라. 아버지를 믿어라. 그게 아버지가 그날 밤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수아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창밖에는 달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아는 아버지의 말을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도 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수아도 굳이 묻지 않았고요. 그냥 그날 밤의 위로였으려니, 힘든 딸을 달래려고 하신 말씀이었으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친정아버지와 통화했을 때 아버지가 하신 말이 떠올랐습니다. 알았다. 아버지가 준비해 둔 게 있으니 걱정 마라. 20년 전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준비해 둔 게 있다. 그 말이 그냥 위로가 아니었다면요? 정말로 아버지가 무언가를 준비해 두신 거라면요? 수아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친정아버지 윤정호. 평생 과묵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시다 은퇴하셨고 지금은 시골에서 조용히 지내고 계셨죠. 부자는 아니었지만 늘 묵묵히 가족을 지켜온 분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20년 동안 무언가를 준비해 두셨다고요?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을 거라는 것. 20년 동안 쌓인 수치심과 분노가 가슴속에서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착한 며느리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아버지가 뭘 준비해 두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준비할게요. 새벽 어둠 속에서 수아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20년간 숨죽여 살았던 며느리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창밖에서 새벽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수아는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길고 긴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봄이 올 테니까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어떤 단어를 써야 할지. 수아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9,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결국 금요일 저녁 수아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신우이 미연이 보낸 일정표가 올라온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고 가족들은 수아가 당연히 예약을 진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수아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가족 단톡방 화면을 열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아무 말 없이 9천만 원이 넘는 돈을 혼자 떠안을 수는 없었습니다. 수아는 천천히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최대한 공손하게. 어머님, 아버님. 팔순잔치 준비하면서 비용을 계산해 봤는데요. 항공권, 숙박, 식사, 렌터카, 골프장까지 합치면 총 비용이 9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분담을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할 것 같아서요. 혹시 가족들이 모여서 한번 상의하면 어떨까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수아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아. 당연한 말을 한 거야. 9천만 원이 넘는 돈인데 어떻게 분담할지 상의하는 게 정상이잖아. 그런데 반응은 수아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수아야, 지금 단톡방에 올린 거 뭐니? 네. 아,
비용 말씀이세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금액이 꽤 커서. 그래서 지금 나한테 돈 내라는 거야? 수아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 분담을. 뭘 분담해? 80평생 고생한 시아버지 팔순인데 며느리가 돈 타령을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수아는 전화기를 귀에서 살짝 떼야 할 정도였습니다. 남들은 시부모님 환갑에 외제차도 사드리고 해외여행도 보내드리는데 우리 며느리는 고작 팔순잔치 하나에 돈 계산부터 하고 앉았어? 어머님, 제가 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금액이 9천만 원이 넘으니까. 그게 그 소리지. 9천만 원이 뭐가 커? 내가 얼마나 번다고. 수아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들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재민이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가 친정이 변변치 않아서 돈 문제에 민감할 거라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20년이 지나도 똑같네, 똑같아.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친정이 변변치 않아서 20년 전 결혼식 날 들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전셋집이라던데 고생 좀 하겠네. 그 수치심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어머님, 됐어. 더 말하기도 싫다. 아버님한테 여쭤봐라.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아는 한참 동안 꺼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아버지였습니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님,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시어머니보다 낮았지만 차가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아야, 방금 어머니한테 얘기 들었다. 네, 아버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며느리가 되어서 그 정도도 못 해주냐? 수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아버지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80년을 살았어.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자식들 키우고 은퇴하고 나서도 손주들 용돈이나 주면서 조용히 살았어. 이제 팔순인데 가족들이 모여서 한번 축하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아버님, 제가 축하를 안 드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비용이. 비용? 그 정도도 못 내면서 무슨 며느리야. 내 친정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어? 또 친정 이야기였습니다. 수아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말대꾸를 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머니와 달리 평소에 말수가 적은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다니. 어머니가 많이 서운해하셔. 내가 생각을 잘해봐라. 시아버지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아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았거든요. 단톡방에는 이미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신우이 미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솔직히 좀 실망했어요. 아버지 팔순인데 돈 얘기부터 하시면 어떡해요. 삼촌도 한마디 했습니다. 조카 며느리, 나도 한마디 할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야. 어른 모시는 게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집안은 예의를 지켜왔잖아. 며느리가 먼저 나서서 챙겨야지. 돈 얘기를 하면 쓰나. 고모도 가세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왜 이래. 수아는 단톡방을 스크롤하며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가 돈 타령을 한다. 예의가 없다. 집안 망신이다. 정작 비용을 얼마나 낼 건지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 재민이 퇴근한 거였습니다.
수아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재민이 거실로 들어오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단톡방 봤어. 어머니한테 전화도 받았고. 수아는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재민의 표정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피곤한 건 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재민이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아버지 팔순이잖아. 한 번만 참아. 유난 떨지 마. 유난이라고요. 수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유난이요? 9천만 원이 넘는 돈을 내가 혼자 다 내라는데 그게 유난이에요? 다 내라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결제해 놓으면 나중에 뭐요? 정리하면 된다고요? 그 나중이 언제 와요? 수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재민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 가족끼리인데. 가족이니까 당연히 내가 다 떠안아야 해요. 시누이는 일정만 짜고 빠지고 삼촌 고모는 훈계만 하고 당신은 한 번만 참으래요. 그럼 대체 누가 내요? 이 돈을? 재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수아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아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남편과의 대화 이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옆을 보니 재민은 이미 일어나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수아는 침대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침 8시. 알림이 몇 개 떠 있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이었습니다. 어젯밤 이후로 메시지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한숨을 쉬며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새벽에 올린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밤새 생각해봤는데 내가 너무 속상하다. 며느리가 시아버지 팔순에 돈 계산부터 하다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 가르쳤나 싶어. 그 아래로 시누이 미연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제가 언니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요. 삼촌도 한마디 했습니다. 형수님, 걱정 마세요. 젊은 사람들이 아직 철이 덜 든 거지. 내가 조카 며느리한테 따로 연락해 볼게요. 수아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젯밤 그렇게 말했는데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피해자가 되어 있었고 수아는 불효막심한 며느리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가 온 건 아침 9시였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수아야, 어젯밤에 내가 너무 흥분했나 봐. 근데 너도 생각 좀 해봐라. 아버님이 80이야, 80. 얼마나 더 사시겠어. 마지막 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어젯밤보다 부드러웠지만 말의 내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수아가 양보하라는 거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잔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비용 분담을. 또 그 얘기야? 알았어, 알았어. 내가 더 얘기해봤자 소용없겠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아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10분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시누이 미연이었습니다. 언니, 어머니가 진짜 많이 속상해 하세요. 어젯밤에 잠도 못 주무셨대요. 미연아, 나도 잠 못 잤어. 언니, 근데요. 솔직히 말할게요. 언니가 좀 센 것 같아요. 아버지 팔순인데 돈 얘기를 먼저 꺼내시면 어떡해요. 수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센 거라고요. 9천만 원을 혼자 내라는 게 정상이고 분담하자는 게 센 거라고요. 미연아, 그럼 너는 얼마 낼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요? 저는 요즘 프리랜서 일이 뜸해서
언니도 알잖아요. 그래, 알았어. 수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니, 왜 그렇게 말해요? 제가 일정 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언니는 돈만 내면 되잖아요. 돈만 내면 된다.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9천만 원이 그냥 돈인가요? 전화가 끊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벨이 울렸습니다. 삼촌이었습니다. 조카 며느리 나야. 삼촌. 네, 삼촌. 어제 단톡방 봤어. 내가 한마디 할게. 요즘 세상이 각박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른 공경하는 건 변하면 안 돼. 형님이 80이야. 살아생전에 제대로 한번 모시는 게 자식 된 도리 아니겠어? 수아는 참을성 있게 들었습니다. 삼촌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나서서 챙기면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돈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한 거지. 삼촌, 그럼 삼촌은 얼마 내실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헛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뭐 연금 생활자라서 여유가 없어. 마음은 굴뚝 같지만. 네, 알겠습니다. 수아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삼촌은 돈 얘기가 나오자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전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모가 전화했습니다. 시어머니, 사촌 언니라는 분이 전화했습니다. 시아버지 쪽 먼 친척이라는 분도 전화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 친구라는 분까지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영숙이 친구야. 영숙이가 너무 속상해하길래 내가 한마디 하려고. 며느리가 좀 참아야지. 어른들 마음 아프게 하면 되겠어? 처음 보는 번호,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친구에게까지 연락을 돌린 거였습니다. 수아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메모장에 기록했습니다. 발신자, 시간, 통화 내용 요약. 회계사의 습관이 이럴 때 도움이 됐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기록에 집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전화 횟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같은 말을 반복하며 3번, 4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시누이 미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은 통화 중에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언니가 이러시면 저도 너무 힘들어요. 제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중간이라니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어머니 편이면서요. 수아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 동료였습니다. 수아 씨, 나 김대리야. 이상한 전화가 왔어서. 무슨 전화? 누가 회계팀으로 전화해서 수아 씨 바꿔달라고 하더라고. 근데 사적인 용건인 것 같아서 안 바꿔줬어. 신우이라고 하던데? 수아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연이 회사로 전화한 거였습니다. 회사 업무 전화로요. 고마워, 김대리. 내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자마자 미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언니, 핸드폰 왜 안 받아요? 회사로 전화했는데 안 바꿔주던데. 아, 참고로 저 친척들한테 언니가 다 내기로 했다고 말해놨어요. 괜히 분위기 이상해지면 안 되니까. 수아는 메시지를 3번 읽었습니다. 내가 다 내기로 했다고요? 언제요? 누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됐습니다. 대신 메시지를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전화 횟수를 세어봤습니다. 시어머니 12통, 시누이 미연 8통, 삼촌 6통, 고모 5통, 시어머니 친구라는 분 3통, 그 외 처음 보는 번호들 합쳐서 40통이 넘었습니다. 수아는 통화 기록을 스크롤하며 숫자를 더했습니다. 정확히 99통이었습니다. 하루에 99통,
쉬는 날 집에서 쉬려고 했던 토요일에 99번의 전화를 받은 거였습니다. 남편 재미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전화를 받느라 힘들어하는 걸 분명히 봤을 텐데 한 번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한테 한마디 해달라고, 전화 좀 그만하시라고 말해달라고, 그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수아는 침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하루 동안 기록한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통화 기록 캡처 99장, 시어머니가 보낸 단톡방 메시지 캡처, 시누이 미연이 보낸 개인 메시지 캡처, 특히 그 메시지는 따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언니가 다 내기로 했다고 친척들한테 말해놨다는 그 메시지요. 수아는 폴더를 만들어 모든 자료를 저장했습니다. 폴더 이름은 간단하게 지었습니다. 증거, 기록은 반드시 남겨야 해요. 수아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감정으로 싸우면 지는 거였습니다. 저들은 목소리가 크고 숫자가 많았습니다. 99통의 전화가 그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아에게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날짜, 시간, 발신자, 내용.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전부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기록이 필요해질 날이 올 거였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폴더가 떠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걸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미소였습니다. 99통이요. 수고 많으셨어요. 창밖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길고 긴 하루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아에게 이 하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복수의 칼을 가는 시간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99통의 전화가 쏟아졌던 그 토요일 이후로 수아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처럼 출근하고,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평소처럼 남편과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아는 매일 밤 침실 책상에 앉아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노트북 안에 만들어둔 증거 폴더는 하루가 다르게 두꺼워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온 전화, 시누이에게서 온 메시지, 삼촌과 고모의 훈계, 심지어 시어머니 친구라는 분의 전화까지 모든 것이 날짜와 시간과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신경 써서 저장해 둔 건 시누이 미연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언니가 다 내기로 했다고 친척들한테 말해놨다는 그 메시지요. 수아는 그걸 볼 때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허락도 없이 상의도 없이 자기 멋대로 수아의 입에 말을 넣어버린 거였습니다. 통화 녹음도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싶어 일부러 녹음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휴대폰에 자동 녹음 기능이 켜져 있었을 뿐이었죠. 덕분에 시어머니가 전화 통화 중에 했던 말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친정이 변변치 않아서 돈 문제에 민감한 거라고 했잖아. 며느리가 돈 타령을 해? 80평생 고생한 시아버지한테? 20년이 지나도 똑같네, 똑같아. 수아는 그 녹음 파일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참고 또 참았는데 시어머니의 생각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았던 거였습니다. 친정이 가난하니까 무시해도 된다. 며느리니까 다 해내야 한다. 그게 당연한 거다. 수아는 비용 명세서도 따로 작성했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어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항공권 800만 원, 숙박비 4,800만 원, 식사비 2,560만 원, 렌터카 300만 원, 골프장 480만 원, 기타 비용 200만 원, 합계 9,140만 원.
그 아래에는 지금까지 시댁에서 분담하겠다고 한 금액을 적었습니다. 0원. 아무도 돈을 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시누이도, 삼촌도, 고모도. 훈계는 하면서 지갑은 열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99통이나 하면서 단 1원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명세서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에는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달빛도 별빛도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수아는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 재민이 거실에서 물었습니다. 어디가? 친정아버지 뵈러요. 재민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분위기인지라 친정 이야기가 나오면 불편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 있어? 그냥요. 오래 못 뵀으니까. 수아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재민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묻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눈치만 보는 게 편했을 테니까요. 수아가 향한 곳은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점심 코스가 1인당 10만 원이 넘는 예약 없이는 들어가기 힘든 곳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친정아버지가 예약을 잡아두셨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창가 자리에 친정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76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허리가 꼿꼿했고 단정한 셔츠 차림이 어울렸습니다. 수아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였지만 아버지는 참 과묵한 분이셨습니다. 말수가 적고 표현이 서툴고 그래서 가끔은 무뚝뚝해 보이기도 하는, 하지만 딸을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늘 따뜻했습니다. 왔구나. 네, 아버지. 수아는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물을 따라주고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저었습니다. 미리 주문해뒀다. 내가 좋아하는 거. 수아는 살짝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분이셨습니다. 말로 표현하는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딸이 뭘 좋아하는지 기억하고 있다가 조용히 챙겨주는 사람. 음식이 나오기 전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화로 얘기한 거 자세히 들어봤다. 시댁에서 팔순잔치 비용을 내가 다 내라고 한다며. 네. 9천만 원이 넘어요. 9천만 원. 아버지가 그 숫자를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이 살짝 어두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담하자고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며느리가 돈 타령한다고. 친정이 가난해서 그렇다고. 수아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 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아야. 네, 아버지. 잘했다. 수아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했다고요? 시댁과 싸우고 남편한테 소리 지르고 일주일 내내 전화 폭탄을 맞은 게 잘한 거라고요? 아버지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20년을 참았으면 충분히 참은 거다. 이제 그만 참아도 돼. 수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렇게까지 가슴에 와닿을 줄 몰랐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잘했다는 말, 그만 참아도 된다는 말. 아버지, 근데 수아야. 아버지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말 안 한 게 하나 있어. 수아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말 안 한 게 있다니요? 결혼식 날 밤에 아버지가 그랬잖아. 가진 게 있다고. 때가 되면 보여주라고. 네, 기억해요. 그때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이제 말해줄게. 아버지가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철물점 운영한 건 알지?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 수아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92년도에 강남 재개발이 있었을 때 아버지가 작은 땅을 갖고 있었어. 별거 아닌 땅이었는데 재개발 보상금이 생각보다 컸어. 그걸로 조금씩 투자를 했지. 투자요? 부동산이야. 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눈여겨본 게 있었거든. 그때 산 땅들이 지금은 꽤 됐어. 수아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아버지가 투자를 하셨다고요? 작은 철물점을 하시면서 아버지가 이어 말했습니다. 지금 아버지 이름으로 된 건물이 몇 개 있어. 강남에 중소형 빌딩 하나, 역삼동에 상가 2채. 수아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강남의 빌딩이요? 역삼동에 상가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아버지가 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시어머니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한다는 제주도 펜션 단지 있잖아. 수아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거기 주인이 누군지 알아?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수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설마요? 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20년을 기다려온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그 펜션 단지 8개 동 전부 아버지 거야. 수아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가 멍멍했습니다. 아버지가 방금 뭐라고 하셨죠? 제주도 펜션 단지가 아버지 거라고요? 아버지, 시가로 치면 200억은 넘을 거야. 빌딩이랑 상가까지 합치면 더 되고 200억. 수아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굴려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9천만 원짜리 팔순잔치를 하겠다며 난리를 쳤는데 친정아버지의 재산이 200억이 넘는다고요?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때가 아니었으니까. 때요? 그래. 아버지가 말했잖아. 그 인간들이 진심으로 무릎 꿇을 때 보여주라고. 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평소에 과묵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20년간 딸이 당하는 걸 지켜보면서도 꼭 참아온 아버지였습니다. 이제 때가 된 거야, 수아야. 수아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아버지가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줄 테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 빛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20년 만에 느껴보는 희망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불씨가 드디어 붙은 거였습니다. 팔순잔치 25일 전 새벽 4시였습니다. 수아는 잠에서 깨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는 남편 재민이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어둠 속에 퍼지고 있었죠. 수아는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침실을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려면 한참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수아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의 푸른 빛이 어두운 거실을 비추었습니다. 수아는 예약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방적으로 공지하고 시누이가 호화 일정표를 짜고 그 모든 예약을 수아가 진행한 거였습니다. 물론 결제도 전부 수아의 카드로요. 항공권 32명분, 제주도 왕복, 성수기라 1인당 25만 원이었습니다. 예약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해 보니 전액 환불 가능 기간이었습니다. 출발 25일 전까지는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었거든요.
숙박 예약. 서귀포의 그 최고급 펜션 단지. 스위트룸 8개, 3박. 총 4,800만 원. 수아는 예약 확인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취소 정책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체크인 14일 전까지 취소 시 위약금 없음. 아직 열하루나 여유가 있었습니다. 렌터카 4대. 대형 SUV로 예약해둔 거였습니다. 3박 4일 대여에 보험료까지 300만 원. 취소 정책을 확인하니 이것도 무료 취소 가능 기간이었습니다. 골프장 VIP 코스. 16명 예약. 480만 원. 역시 취소 수수료 없이 환불 가능했습니다. 수아는 모든 예약 내역을 화면에 띄워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이걸 정말 하는 거야? 진짜로? 머릿속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가 돈 타령을 해? 80평생 고생한 시아버지한테? 신우이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언니가 다 내기로 했다고 친척들한테 말해놨어요. 남편의 목소리도요. 한 번만 참아. 유난 떨지 마. 수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참고 또 참았습니다. 명절마다, 생신마다, 경조사마다 돈과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뭐였나요? 친정이 가난하다는 비아냥, 며느리 도리를 하라는 훈계, 그리고 9천만 원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뻔뻔함. 수아는 눈을 떴습니다. 시선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할게요. 수아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잔치는 당신들 돈으로 하세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항공권 예약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예약 취소 버튼이 화면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수아는 잠시 그 버튼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번 누르면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수아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약이 취소되었습니다. 결제 금액은 영업일 기준 3일 내에 환불됩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수아는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가 시원하게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은 숙박이었습니다. 펜션 예약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스위트룸 8개, 3박. 취소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약이 취소되었습니다. 렌터카, 취소. 예약이 취소되었습니다. 골프장, 취소. 예약이 취소되었습니다. 4번의 클릭이었습니다. 단 4번의 클릭으로 9천만 원이 넘는 예약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수아는 화면을 바라보며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열었습니다. 새벽 하늘이 연한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 수아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만에 느껴보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아침 8시 수아는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가족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제 명의로 예약되어 있던 팔순잔치 관련 모든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항공권, 숙소, 렌터카, 골프장 전부요.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10까지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7을 세기도 전에 단톡방이 폭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신우이 미연이 바로 이어서 올렸습니다. 언니 지금 장난해요?
설마 진짜 취소한 거 아니죠? 삼촌도 한마디 했습니다. 조카 며느리,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이래? 고모도요. 어머나, 이걸 어째? 다음 주에 뭐 입고 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수아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알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담담하게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수아야, 지금 당장 설명해. 이게 무슨 짓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수아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예요.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취소는 무슨 취소야? 그 돈 다 어떻게 된 거야? 제 카드로 결제한 거니까 제 계좌로 환불됩니다. 뭐라고?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아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제 명의로 된 예약이고 제 카드로 결제한 거예요. 제가 취소하는 게 문제될 건 없잖아요. 문제가 없어? 팔순잔치가 코앞인데 전부 취소해놓고 문제가 없다고? 잔치를 하고 싶으시면 하시면 돼요. 다만 이번에는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이 예약하시면 되는 거죠.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분노로 목이 메인 것 같았습니다.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아의 목소리는 끝까지 차분했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20년 동안 시댁 행사마다 돈과 시간과 노력을 쏟아왔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친정이 가난하다고 무시당하고 며느리 도리를 하라고 훈계만 받았죠. 그게 이번에 9천만 원을 내라고 하셨을 때 저는 분담을 제안했어요. 그랬더니 돈 타령한다고 친정이 변변치 않아서 그렇다고 하셨죠. 99통 전화까지 받으면서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잔치는 하고 싶은 분들이 하세요. 저는 더 이상 무료 봉사 안 합니다. 수아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가슴은 시원했습니다. 20년 동안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말들을 드디어 내뱉은 거였습니다. 그때 침실문이 열리며 남편 재민이 나왔습니다. 잠에서 덜 깬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당황해 있었습니다. 여보, 방금 어머니한테 전화 온 거야? 무슨 일이야? 단톡방 확인해봐요. 재민이 휴대폰을 꺼내 단톡방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를 읽는 동안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야? 예약을 전부 취소했다고? 네. 왜 갑자기 이런 거야? 수아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담담한 눈빛이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20년 동안 쌓인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 어떡해. 어머니가 얼마나 충격받으셨겠어. 당신은요? 당신은 충격 안 받았어요? 나한테 9천만 원 내라고 할 때, 친정 형편 때문에 돈에 민감한 거라고 할 때, 그때는 충격 안 받았어요? 재민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아가 이어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편을 들어줬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거예요. 한 번이라도 어머니한테 너무하시다고 말해줬으면. 한 번만이라도. 재민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안함인지 당혹감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하지만 수아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난 출근 준비할게요. 오늘 회사 가야 해서. 수아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시댁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요. 난 이제 손 뗄 거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수아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얼굴 같았습니다. 눌려있던 어깨가 펴지고 움츠러들었던 시선이 똑바로 앞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수아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미소였습니다. 창밖에는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아에게 이 하루는 20년간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수아가 예약을 취소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가족 단톡방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수아를 비난하는 메시지를 올렸고, 시누이 미연은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고, 삼촌과 고모는 번갈아 가며 훈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단 한 번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읽기만 하고 침묵을 지켰죠. 그러던 수요일 저녁, 단톡방에 시누이 미연의 긴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수아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그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미연이 새로운 계획을 발표한 거였습니다. 가족 여러분, 안타깝지만 제주도 여행은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팔순을 그냥 넘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연은 서울 근교의 한 호텔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제주도 최고급 펜션에 비하면 한참 격이 떨어지는 곳이었죠. 3박 4일이 아니라 당일치기로 호텔 연회장에서 점심 식사만 하는 걸로 축소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비용은 참석자 분담으로 하겠습니다. 연회장 대관료, 식사비, 꽃장식, 현수막, 기타 비용 합쳐서 총 1,740만 원입니다. 참석 인원이 줄어서 1인당 분담금은 290만 원입니다. 수아는 그 숫자를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290만 원이라니요. 공짜 제주도 여행에는 32명이 가겠다고 난리였는데 290만 원씩 내라고 하니까 과연 몇 명이나 남을까요? 미연의 메시지 마지막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참석 여부와 입금 가능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수아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하철이 한강 철교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강물 위에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가족이라는 허울 뒤에 숨은 민낯이 드러나는 걸요. 다음 날부터 단톡방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미연이 메시지를 올린 직후에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침묵만 흘렀습니다. 제주도 여행 공지가 올라왔을 때는 5분 만에 엄지척 이모티콘이 쏟아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죠. 첫 번째 불참 선언은 시어머니의 사촌 언니에게서 나왔습니다. 미연아, 고모가 미안한데 그날 병원 예약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아버님께 양해 말씀 전해드려. 병원 예약이라니요. 한 달 전에 제주도 간다고 했을 때는 건강하다고 자랑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아버지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형님 팔순인데 마음은 굴뚝 같은데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축의금은 따로 보낼게. 축의금이라고요. 팔순잔치에 축의금이라니. 수아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불참 메시지가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집안일이 생겨서요. 이번 달에 경조사가 겹쳐서 여유가 없네요.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아요. 핑계는 각양각색이었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돈 내기 싫다는 거였죠. 수아는 단톡방 메시지를 읽으며 명단을 정리했습니다. 처음 32명이었던 참석 예정자가 하루 만에 23명으로 줄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에는 18명이 되었습니다. 사흘째에는 12명. 가장 인상적인 건 시어머니 친구라는 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분은 99통 전화 폭탄 때 수아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훈계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참아야지 어른들 마음 아프게 하면 되겠냐고요. 그런데 그분이 올린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영수가 나도 미안한데 그날 선약이 있어서 다음에 따로 만나서 축하해 줄게. 선약이라니요. 친구 남편 팔순잔치보다 중요한 선약이 있다니요. 수아는 그 메시지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공짜 여행에는 기꺼이 참석하겠다던 사람들이 290만 원을 내라고 하니까 갑자기 병원 예약이 생기고 집안일이 생기고 선약이 생기는 거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신우이 미연이 최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최종 참석 인원 6명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 저, 삼촌, 고모요. 6명. 32명에서 6명으로 줄어든 거였습니다. 26명이 불참한 거죠. 가족이라고, 피를 나눈 사이라고,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던 사람들이 전부 사라진 거였습니다. 단톡방에 시어머니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뭐야? 팔순인데 겨우 6명이라니. 이게 가족이야? 그 아래로 긴 한탄이 이어졌습니다. 평생을 가족 위에 살았는데 80년을 살았는데 고작 6명이 온다고? 아버지가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어. 이게 다 누구 때문인지 알지? 수아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친척들이 불참한 것도 잔치가 축소된 것도 전부 며느리 탓으로 돌릴 거였습니다. 신우이 미연도 한마디 했습니다. 언니가 그냥 처음부터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언니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창피하시겠어요. 수아는 그 메시지를 읽고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시지를 캡처해서 증거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이럴 거였습니다. 자기들이 돈을 안 낸 건 생각 안 하고 남 탓만 하는 거죠. 그날 밤 남편 재민이 거실 소파에 축 늘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온 뒤로 말이 없었습니다. 수아가 물 한 잔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재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 1시간 동안 오셨어. 그래요? 아버지 팔순인데 겨우 6명이라고. 살아서 뭐하냐고. 차라리 죽고 싶다고.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민이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 수아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당신이 돈 내면 되잖아요. 뭐? 어머니가 불쌍하면 당신이 잔치 비용 내요. 당신 저축 있잖아요. 왜 안 내요? 재민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아가 이어 말했습니다. 삼촌도 안 내고 고모도 안 내고 친척들도 전부 도망갔어요. 32명 중에 돈 내겠다고 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재민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아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6명이요. 근데 그 6명도 돈을 낸 게 아니에요. 그냥 안 빠진 거죠. 분담금 290만 원 중에 실제로 입금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요? 재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0명이에요. 아무도 안 냈어요. 훈계는 하면서 며느리 도리 타령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단 1원도 안 낸 거예요. 재민의 얼굴이 복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수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불쌍한 건 나 때문이 아니에요. 돈 앞에서 본색을 드러낸 가족들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가족 중에는 당신도 포함돼 있어요.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민이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난 먼저 들어갈게요. 피곤해서 침실로 들어가며 수아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허무한 거였습니다. 공짜 여행에는 32명이 가겠다고 난리였는데 290만 원을 내라고 하니까 26명이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핑계를 대면서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씁쓸한 마음과 통쾌한 마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씁쓸한 건 가족의 민낯을 본 거였고, 통쾌한 건 그 민낯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랑하던 대가족, 그렇게 내세우던 집안 체면이 고작 290만 원 앞에서 무너진 거였습니다. 수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잔치까지 2주 남았습니다. 팔순잔치 당일 텅 빈 연회장에 6명만 앉아있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시누이의 표정이, 삼촌과 고모의 표정이, 수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반전은 그날 직접 보여줄 거였습니다. 친정아버지와 함께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어머님. 수아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직접 축하드리러 갈 테니까요. 창밖에는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별빛도 달빛도 희미한 밤이었지만 수아의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팔순잔치 당일이 밝았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한식당. 처음 계획했던 제주도 최고급 펜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잡았던 호텔 연회장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예산 문제로 장소가 또 바뀐 거였죠. 연회장 대관료도 부담스러워서 그냥 한식당 별실을 빌린 거였습니다. 낮 12시 식당 별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테이블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12명은 앉을 수 있는 큰 테이블이었는데 착석한 사람은 고작 6명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병수, 시어머니 영숙, 남편 재민, 시누이 미연, 삼촌, 고모. 그게 전부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미역국과 잡채, 불고기 같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잔칫집이라기보다 장례식장에 가까웠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80평생 고생했는데 겨우 6명이라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병수는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삼촌과 고모는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시누이 미연은 휴대폰만 만지작거렸고 남편 재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한탄했습니다. 32명이 온다고 했잖아. 다들 어디 간 거야? 피가 섞인 가족이라면서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면서 다 어디 간 거냐고. 삼촌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형수님, 그래도 이렇게 모인 게 어디예요? 요즘 세상에 가족끼리 모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게 모인 거야? 이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평생 시부모님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키우고 그렇게 살았는데 팔순에 겨우 6명이 와. 고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그래도 건강하게 84신 거잖아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 그럼 뭐가 중요한데?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별실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별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선 사람을 보고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수아였습니다. 불참한다고 했던 수아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차분한 표정으로요. 하지만 그녀의 뒤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모두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노신사였습니다. 허리가 꼿꼿하고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과묵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에는 묵직한 무게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당황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너 안 온다며. 그리고 저분은 누구시니? 수아는 천천히 별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친정아버지세요. 제가 따로 모셔왔어요. 친정아버지. 그 말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무시하던 그 친정아버지가 눈앞에 있는 거였습니다. 전셋집에 산다던 변변치 않다던 그 집안의 가장이요. 시어머니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미리 연락을 주시지. 친정아버지 정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한 눈으로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볼 뿐이었습니다. 수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팔순 축하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드릴 말씀도 있고요. 시어머니의 눈이 경계하듯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말? 수아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20년간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친정이 가난하다고 비아냥 들었던 그 며느리가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요하고 단단했습니다. 아, 참. 어머님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시던 제주도 펜션 단지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왜 꺼내? 거기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이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걸 왜 알아? 그게 지금 중요해? 수아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또렷한 미소였습니다. 거기 주인이 제 친정아버지세요. 순간 별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서귀포에 있는 그 펜션 단지요. 8개 동 전부 제 친정아버지 소유예요. 아, 그리고 강남에 빌딩도 한 채 있고요. 역삼동의 상가도 2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시아버지도 삼촌도 고모도 시누이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남편 재민만이 충격받은 얼굴로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친정이 전셋집이라며. 시어머니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수아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20년 전에는 전셋집이 맞았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일찍이 강남 재개발 때 투자를 하셨거든요. 지금 시가로 200억은 넘을 거예요. 200억. 그 숫자가 별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수아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저요. 저도 가진 게 좀 있어요. 네, 내가? 역삼동에 상가 하나 있어요. 친정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해주신 거예요. 월세 800만 원씩 들어오거든요. 시어머니가 휘청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시누이 미연이 얼른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미연의 얼굴도 새하얘져 있었습니다. 수아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20년 동안 참았어요. 결혼식 날 전셋집이라고 비아냥하셨을 때도, 명절마다 친정이 변변치 않다고 하셨을 때도, 며느리가 돈 타령한다고 하셨을 때도 전부 참았어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99통 전화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별실 안에 울렸습니다. 99통. 그 숫자를 아는 사람은
이 자리에 여럿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삼촌도, 고모도 전부 그 전화폭탄에 가담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흙빛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어? 친정아버지 정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사돈어른, 내 딸이 20년 동안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나도 알고 있소. 다 지켜봤소.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우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전셋집이라고 한 것도, 매번 친정 흉본 것도, 9천만 원 내라고 압박한 것도 내 딸이 전부 참았소. 나더러 참으라고 해서. 정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참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오. 이제 됐소. 시어머니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몰랐으면 됐소? 알았으면 다르게 대했겠소? 정우의 물음에 시어머니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수아는 친정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20년을 기다려준 손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가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는 시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팔순 축하드려요. 남은 분들이랑 맛있게 드세요. 수아는 돌아섰습니다. 친정아버지와 함께 별실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수아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나서자 바깥에는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맑은 햇살이었습니다. 수아는 그 빛을 온몸으로 받으며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에 눌러놓았던 말들을 드디어 꺼낸 거였습니다. 후련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돈 앞에서야 달라지는 사람들이라는 걸 확인한 거니까요. 친정아버지가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했다, 수아야. 수아는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살짝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20년 동안 기다려주셔서.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가을 햇살 아래 오랜 세월의 무게를 내려놓은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팔순잔치가 끝난 다음 날부터 시댁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한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아침 8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수아는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아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어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권위적이던 목소리가 사라지고 어딘가 처량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수아야, 어제 일은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수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수아야, 제발. 내가 몰라봤어. 20년 동안 내가 그렇게 참고 있었는지 정말 몰랐어. 어머님, 앞으로 잘할게. 진짜야. 이제부터는 달라질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수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간절함이 진심인지 아니면 200억이라는 숫자 때문인지를요. 어머님, 늦었어요. 뭐? 20년 동안 기회는 충분했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수아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결혼식 날 하객들 앞에서
전셋집이라고 비아냥하셨을 때부터 기억해요. 그때 사과하셨으면 달랐을 거예요. 첫 명절에 친정 무시하셨을 때도요. 며느리가 돈 타령한다고 하셨을 때도요. 그때는 내가 기회는 수없이 많았어요. 근데 한 번도 안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재산 보고 달라붙으시는 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아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더 비참해 보여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전화 끊을게요. 출근해야 해서요. 수아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그녀를 그렇게 만든 거였습니다. 신우이 미연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올케 언니, 저 미연이에요.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했죠? 저도 반성 많이 했어요. 이제부터 친하게 지내요. 언니 시간 되면 밥 한번 사줄게요. 밥 한번 사주겠다니요. 20년 동안 일정만 짜고 돈과 노력은 전부 올케에게 떠넘기던 사람이요. 수아는 피식 웃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삼촌과 고모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둘 다 직접 사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를 통해 그때는 미안했다는 말을 전해왔을 뿐이었죠. 20년 동안 며느리 도리를 강요하고 99통 전화 폭탄에 가담했던 사람들이요. 수아는 그 전원을 듣고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니 남편 재민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온 모양인데 옷도 안 갈아입고 소파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수아가 들어오자 재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왔어? 네. 수아는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려는데 재민이 뒤따라왔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수아는 물컵을 들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재민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안함, 당혹감, 그리고 뭔가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말해봐요. 재민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아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여보, 뭐해요? 일어나요. 아니, 이렇게 말할게. 재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비겁했어.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난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어머니 눈치 보느라 귀찮은 일에 끼어들기 싫어서 당신이 참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 맞아요. 당신 그랬죠. 어제 당신이 어머니한테 한 말 듣고 장인어른 말씀 듣고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 내가 얼마나 한심한 남편이었는지. 재민이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 제발. 수아는 남편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습니다. 다만 나쁠 때 남편은 늘 회피했습니다. 어머니 편도 아내 편도 들지 않고 중간에서 눈치만 보았죠.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비겁했다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수아는 완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일어나요. 재민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아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기회는 줄게요. 재민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수아가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뭐든 말해. 수아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첫째,
시댁 행사는 앞으로 당신 혼자 가세요. 명절, 제사, 생신, 경조사 전부요. 나는 더 이상 안 가요. 재민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둘째, 시댁으로 가는 돈은 당신 용돈에서만 나가요. 내 월급에서는 단 1원도 안 나갑니다. 그것도 알았어. 셋째, 수아가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 시누이가 뭐라고 하든, 당신은 내 편이에요. 눈치 보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확실하게 내 편을 들어요. 못하겠으면 지금 말해요. 재민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할게. 약속해. 수아는 남편을 한참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지켜봐요. 수아는 돌아서서 침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서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요. 뭔데? 수아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만에 짓는 가벼운 미소였습니다. 며느리라는 무료 봉사직은 오늘부로 사직합니다. 재민이 멍하니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아는 그 표정을 뒤로하고 침실 문을 닫았습니다. 며칠 후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아는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오후였습니다. 맞은편에는 친정아버지 정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지만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편안한 침묵이었죠. 수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어깨가 가볍네요. 정우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과묵한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그동안 고생 많았다. 아버지가 기다려주셔서 버틸 수 있었어요. 20년 동안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했어. 다 내가 한 거야.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때 그 말씀 안 해주셨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거예요. 때가 되면 보여주라고, 그때까지 참으라고. 그 말이 저한테 버팀목이었어요. 정우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칠고 따뜻한 손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수아야. 네, 아버지. 고생했다, 우리 딸. 그 한마디에 수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잘했다는 말, 고생했다는 말. 시댁에서는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내 인생 살아라. 눈치 보지 말고, 참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수아는 눈물을 훔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사람들이 여유롭게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아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길고도 힘든 2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짊어졌던 무게를 내려놓은 거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약속을 지킬지, 시댁이 어떻게 나올지.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수아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정말로. 정우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말없이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카페 안에 따뜻한 오후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20년의 긴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이 온 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울림으로라도 남았다면 가끔 이곳에 다시 들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 줄 남겨주세요. 그 마음이 누군가의 내일을 버티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오늘과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기는 실화 보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